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인피니티 프로젝트 총괄을 맡고 있는 유한승입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 저는 개발자가 아니라서 이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저는 개발자가 아니라서 기술 얘기는 좀 드릴 게 없고요.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비트코인이나 이 가상화폐 또는 코인 같은 것들에 투자나 거래를 좀 해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아, 예, 꽤 있으시네요. 그럼 이분들 중에는 코인이나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에 대해서 좀 내가 알고 투자를 하고 있다 하시는 분은요? 아, 예.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시는 분들 같아요. 저희 홈페이지에서 기술 백서를 좀 읽어보신 분은 계신가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기술 백서를 보면 대부분의 ICO를 하는 코인의 기술 백서보다는 좀 다른 점을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코인을 개발하려고 하고 우리가 어떤 고민을 했는가에 대해서 좀 많은 분량 설명이 좀 되어 있고요. 이제 그런 설명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가 너무 많은 가짜 코인들에 의해서 좀 피해를 보신 분들도 많고 또 그런 분들 때문에 도대체 어떤 코인을 좀 투자를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 행사도 마찬가지고 저희 백서도 그런 분들께서 좀 더 명확한 기준을 가지실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좀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블록체인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좀 더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데에 어떤 정보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급적이면 좀 더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께 좀 전달하고 교감을 하기 위한 데에 생각보다 좀 많은 노력을 했고요. 사실 이 시도는 모든 블록체인 회사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비즈니스 어느 회사를 가던 첫 번째 물어보는 것이 블록체인이 뭐냐부터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김태현 대표가 은행권을 만나든 정보 관계자를 만나든 지자체를 만나든 제일 첫 번째가 블록체인이란 것들을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만큼 블록체인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일반인분들과 교감한다는 것들은 굉장히 쉽지가 않은 일인데 그래도 저희가 좀 무모한 도전일 수 있지만 오늘도 앞부분에 이 한 반은 여러분들께서 블록체인과 이 비트코인이라는 부분들을 어떤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관점을 이해한다면 ICO나 코인 중에 가짜와 진짜에 대한 구분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은가 또 어떤 형태로 이 가상화폐에 대한 시장에 투자 또는 관심을 갖는 것이 좀 더 현명한 투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후반부는 저희 하이콘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 장점, 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또 어려운 장표가 나왔는데요. 분산해서 한다라는 거에서도 여기서 탈중앙화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중앙에 서버 없이도 데이터 관리를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다. 근데 이것이 실제 시장에 와서도 은행과 정부, 기업의 컨트롤, 통제 없이 비즈니스가 가능한 또는 거래가 가능하게끔 만들었던 것과 일맥상통하게 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에 대한 간단한 개요 기술인데요. 여기에 단어 하나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중앙기관 없이라는 탈중앙화, 정부 은행 없이도 우리가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다. 개인 간의 P2P 거래이기 때문에 빠르고 또 그 안에 들어가는 리소스가 적기 때문에 더 저렴하고 신속할 수 있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안전하다라는 당신이 원본이 맞아, 네가 원본이 맞아라는 것들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로가 누군지 모르더라도 블록체인 기술 안에서 만나면 원본과 원본의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블록체인은 그러한 기술을 지지하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한 거래 방식에 참여하고 또 그러한 기술들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하나의 커뮤니티를 만듭니다. 이 커뮤니티는 국경을 초월하고요. 제가 비트코인을 사면 블록체인 커뮤니티에 참여를 하게 되고요. 이더리움을 사게 되면 이더리움 커뮤니티에 참여하게 됩니다. 탈퇴도 자유롭고 그 참여와 탈퇴 과정에서 그 누구도 똑같은 조건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들로 블록체인의 특징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다시 한번 이 블록체인 기반의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캘리포니아의 이 골드러시가 결국은 누구나 가서 금을 캐면 그 자체가 나의 부가 되고요. 그게 어디에 묻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누구든 채굴할 수가 있고 또 그 금에 대한 가치만큼은 뭐 누구나 인정을 하니까요.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통화를 발행하고 연방은행이 달러를 발행하고 얼마나 발행되어 있는지 또 그것이 위조 화폐에 대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관심사가 아닙니다. 근데 비탈릭은 그 리만브라더스 사태 이후로 이 달러의 불신 그리고 이 기존 금융 시스템의 불신에 대한 반기로 이 비트코인을 제안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중앙정부 또는 은행이라는 기관과는 상관없이 개인 간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든 메커니즘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의 기술을 구현해서 화폐라는 기술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 기술 안에 법, 제도, 정책적인 알고리즘 또 컨센서스, 소위 우리가 화폐를 얼마나 더 발행할 것이냐 속도를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결정을 한국은행이나 또는 어떤 은행이나 SK텔레콤과 같은 기업이나 이런 기업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들이 소위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 결정 시스템의 알고리즘을 갖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100% 민주주의고요.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우리 코인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뭐 물론 기본적으로는 그 비트코인이 가져야 될 여러 가지 기술적 구현이 있고요. 뭐 거기에는 기능성이나 사용성, 확장성이 있을 거고 또 그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 부분이 있을 거고요. 또 거기에 얹어지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그 코인 기술 안에 이 모든 알고리즘을 하나로 담아서 그것을 거래소에 상장하는 순간 그 어떤 통제기관도 그 알고리즘에 의한 비트코인을 컨트롤하거나 통제하거나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비트코인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마치 이런 다양한 카테고리의 기술과 정책과 내용들이 하나의 알고리즘 안에 들어가서 신뢰에 있는 자산으로서 또는 거래로서의 메커니즘을 구성하는 이제 프레임워크를 만들게 되죠.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무도 함부로 통제할 수 없는 코인을 만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들 다 빼고 암호화폐의 세 가지 큰 특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탈중앙화. 여기에는 그 어떤 개인이나 기관이나 정부나 국가나 개입할 수 없는 알고리즘이라는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통화량, 거래 내역 이런 모든 것들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이라도 비트코인이 처음 시작됐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거래 내역을 제 컴퓨터에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여있는 게 한 60기가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있는 누구도 바로 그러한 거래 내역들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해석을 하면 아마 기사에서 암호화폐, 가상화폐 시가총액이라고 해서 요즘에 뭐 2달 전에 112조, 이번 달 8월 9일 기준으로 160조. 그럼 이것들을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데이터를 모으고 정리해서 그런 통계들을 내든가 좀 궁금해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에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모든 거래 내역이 모든 사람들한테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가능한 겁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유입니다. 오픈. 비트코인의 그러니까 암호화폐 모든 그 코인들은 자기네들이 어떤 기술과 알고리즘으로 구현했는가를 모든 기술을 오픈합니다. 그리고 그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조건에서 참여하게 되죠. 비트코인이 130만 원일 때도 누구든 그 정도 가격대에서 내가 사고 팔 수가 있고요. 150만 원, 뭐 500만 원을 오르면 똑같은 조건으로 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다른 조건. 예를 들어 내가 코인을 사면 추천 수당을 줘. 내가 코인을 사면 이익이 몇 프로를 줘. 이런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그 알고리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맥락을 모르고 지금 많은 다단계에서 진행되던 이제 코인들을 보고 이제 어떤 정책 또는 그들이 얘기하는 것 갖고서 이제 투자를 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블록체인의 기본 속성을 좀 잘 이해하지 못하고 뭐 어떤 것이 진짜 블록체인의 기반의 암호화폐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하시지 않았나 싶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철학적 이해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참여하는 사람 중에도 열성적인 참여자들은 이 비트코인의 그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기술적 제안, 정책적 제안
여러 가지의 제안을 하고 그런 것들을 토론하고 검토하고 검증하고 반영하기 위한 또 수차례의 투표를 거쳐서 최근에 이제 8월 초에 이제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로 나눠졌잖아요. 그것도 철저하게 투표의 결정을 났고 그 정책에 동의하지 않다 보니까 코인이 이제 두 개로 나눠지는 그 역시도 코인의 참여자들이 결정한 겁니다. 이렇듯 지금 실질적인 진짜 암호화폐는 그 어떤 누구 개인이나 기관이 그 암호화폐를 함부로 통제하거나 어떤 가치를 함부로 바꿔놓을 수가 없는 구조라는 것들에 좀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각각의 특징들이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어떤 화폐의 특징들로 인해서 이제 암호화폐들을 규정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러한 특징들이 저희에게 어떤 의미를, 이 시대에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면 화폐 자치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이 비탈릭은 누구나 발행할 수 있고 누구나 채굴할 수 있는 코인을 만들었다고 논문에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화폐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또 마이닝이나 채굴이라는 좀 생소하시지만 그런 방식을 통해서 제가 직접 코인을 제 소유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거래소를 통해서도 구매 또는 판매를 할 수가 있죠. 결국은 중앙 통제가 되지 않는 중앙기관이 필요 없는 형태의 화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금융권이나 정부들이 처음에는 좀 무시를 했다가 최근에는 그 무시하지 못할 만큼의 영향력을 가지면서 이제 속속 그런 것들을 도입하거나 그걸 기반으로 또 비즈니스를 하려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폐 없는 시대가 곧 온다고 하는데요. 이미 지폐 없는 시대가 2008년부터 이 기술이 시작되면서 이미 시작되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진정한 암호화폐, 블록체인의 속성, 철학을 이해하신다면 이제 우리나라의 현재 코인 투자를 제안받았던 코인들 중에 약 95% 이상은 그냥 순식간에 정리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 첫 번째는 중앙 통제기관이 없다. 조그만 사업 설명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코인을 만들고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가치가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투자를 한번 해보시라 말씀을 하시고는 그 사람들이 실제로는 기술 백서도 공개를 안 하고 자기네들이 어떤 형태의 알고리즘을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는다면 그 코인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진짜 코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중앙 통제기관이 없어야 하고요. 일단 코인이 상장이 되는 순간 어느 기관도 또는 그걸 개발했던 개발사조차도 그 알고리즘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자산으로서는 내 자산이 되어버려 각자 코인을 소유하시거나 초기에 토큰을 구매하셨던 분들의 자산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 임의로 그 기술적인 부분들을 변경시킨다거나 총통화령을 바꾼다거나 이런 어떤 액션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ICO입니다. 저희가 ICO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코인을 개발하는 데도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설명회들은 홈페이지 하나 없이 광고도 없이 저희가 이제 광고를 내고 많은 분들한테 알리고 인터뷰도 하고 하면서 뭐 여기 있는 분들 중에는 뭐 경찰분들께서 모니터링을 하러 오신 분들도 계시고 기자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뭐 미국에서도 또 이렇게 와주셔서 저희와 또 많은 사업 설명을 좀 하려고 사업적인 어떤 제휴를 얘기하려고 오신 분들도 계신데 저희는 모든 것들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기술 백서고요. 그 기술 백서와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코인을 만들려고 하는가를 모두 오픈합니다. 코인이 개발되는 과정도 오픈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 공개가 없다면 그 화폐는 절대로 진짜 화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참여자 공유인데요. 암호화폐는 참여하는 데 있어서 특별하게 차별화된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공개된 자산이고 안전한 자산이기 때문에 누구나 알 수 있는 방법과 가격, 조건을 통해서 참여하거나 탈퇴하거나 매각하거나 구매하거나 이런 액션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떤 정책, 회사가 갖고 있는 정책이라고 연결을 하면서 누구는 누구를 소개를 해서만 들어올 수 있다거나 이런 방식으로의 어떤 영업은 역시 이 블록체인 철학에 맞지가 않는 거죠. 이 세 가지의 기준만 보더라도 우리는 가짜와 진짜에 대한 구분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감히 공개 ICO를 진정성 있게 하지 않는 코인은 가짜 코인이다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난 30년이 인터넷 시대라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30년을 블록체인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대기업들이 금융권이든 삼성이든 이 글로벌 기업들이 2015년까지 누적된 핀테크 산업 투자 총액보다 2016년 한 해에 쏟아부은 돈이 더 많습니다. 그만큼 주시를 하고 있다가 이게 이렇게 이제 전 세계에 파급력을 주기 시작한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이제 더 늦지 않게 위해서 이제 속속 이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카카오뱅크가 굉장히 큰 파란을 일으켰죠. 뭐 한 2주 만에 업계 6위로 올라오고 가장 큰 장점이 뭘까요? 카카오뱅크가 그렇게 파란을 일으켰던 이유가 뭘까요? 무점포 은행이기 때문에 비용이 줄고 그 비용이 줄니까 고객에게 줄 수 있는 이자나 또는 수수료를 대폭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카카오라고 하는 이제 플랫폼 위에 얹어졌기 때문에 쉽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굉장히 기존 금융권의 틀을 깨는 굉장히 혁신적인 모델인 건 맞습니다. 근데 블록체인 관점에서 보면 카카오라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블록체인에 맞는 모델이 아니라 그 전 단계의 모델인 거죠. 마치 우버, 에어비앤비, 공유경제라는 걸 통해서 내 자산이 아닌 집과 자동차를 가지고 서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면서 수익 모델을 창출하는. 하지만 그 모든 정책은 우버와 에어비앤비 또는 카카오뱅크가 결정을 합니다. 네이트의 도토리, 그럼 블록체인 코인하고 무슨 차이야? 도토리도 마찬가지로 지불수단으로서 인정을 받죠. 그런데 그 지불수단에 대한 내용을 바꾸는데 SK텔레콤 또는 네이트 측에서는 약관 몇 줄을 바꾸고 공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메일로 네이트 사용자에게 보내주고 나면 끝, 정책이 바뀝니다. 같은 디지털 화폐라고 불리워줄 수는 있지만 블록체인 화폐가 아닌 이유는 바로 SK가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SK가 망하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피해자들이 보죠. 비트코인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시아에 핵폭탄이 터져서 아시아가 없어졌다 해도 비트코인의 기록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다 나누어져서 전 세계에 분포해서 거래 내역을 갖고 있고 그 기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골드는 핵폭탄에서 없어질지 몰라도 비트코인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왜 안전자산이라는 속성을 가졌느냐는 단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고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화폐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암호화폐 시대는 이런 차이를 갖고 갈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의 어떤 현실 세계에서 나온 기사나 시대의 어떤 변화들을 보신다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좀 숫자 얘기를 해보면요. 8월 19일까지 총 거래소에 모두 올라와 있는 851개 화폐의 총 시총이 16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거래 내역이 암호화폐들의 거래 내역이 공개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총이 실시간으로 올라올 수 있는 거고요. 세계경제포럼에서는 2025년쯤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전 세계 부가가치의 10%를 이제 가지게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규모가 1만 조 원이라고 뭐 저도 상상이 안 가고 좀 부르는 게 어색한데요. 그러면 25년을 거꾸로 돌려서 7년입니다. 17년. 한 8년 후겠군요. 올해 1월 달에 전체 시장 규모가 21조 원이었고요. 6개월 만에 112조 원으로 한 5배 이상 상승하죠. 그리고 단 2달 만에 160조 원을 돌파합니다. 최근에는 더 올라간 것 같아요. 어느 주식장이 이런 성장세를 과거에 보였을까요? 근데 너무 재미있는 것은 화폐가 지금 법적으로 인정된 나라가 몇 개 안 되죠. 이제 일본이 뭐 올해 들어서 이제 일본도 시작하고 호주 시작하고 러시아도 발표하고 베트남 발표하고 이제 많은 나라 우리나라도 지금 법적으로 굉장히 많은 활발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들었고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서 이제 전문적인 좀 법적 자문을 얻고 있습니다. 광장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지불수단, 그러니까 재화가 아닌 지불수단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규정을 하고
암호화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암호화폐를 가지고 하는 사업, ICO, 거래소, 많은 어떤 지불수단, 지불 과정에서의 어떤 비즈니스들, 이런 부분들에서 생길 수 있는 어떤 문제들을 좀 가이드하기 위해서 이제 규제들과 육성 부분들을 좀 준비하고 있다고 듣고 있고요. 이 법적으로 이 비트코인을 재물이나 재화나 지불수단으로 규정한 나라가 거의 없다 보니까 기업이 공식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가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의 투자가 불가능했죠. 이걸 제가 대표이사로서 한다면 가수금 처리를 해야 되거나 횡령이 될 테니까요. 이 160조 원은 개인이 만든 시장입니다. 전 세계의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술 또는 이더리움이나 많은 코인들의 지지를 하고 또 그 미래 가치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온 시장이 160조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돈을 벌었다는 얘기도 듣고 또 망했다는 얘기도 듣고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엄청난, 그것도 기업이 개입하지 않은 시장에서 개인이 만들어진 시장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한 시장이 있었는가, 저는 이렇게 사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좀 더 보면 2010년도쯤에 비트코인이 0.3센트 정도를 실질적으로 가치로 이제 인정받기 시작했고요. 7년 만에 거의 100만 배가 올랐죠. 왜 처음에 우리 김태현 대표가 세계의 부의 지도가 바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토시가 현재 100만 개 정도를 갖고 있다고 추정을 합니다. 비트코인을요. 개발한 사람이. 그분이 그러고 나서 뭐 많은 것들을 했을까요? 물론 그걸 개발하고 발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겠지만 그 이후에는 비트코인에 미친 사람들이 또는 블록체인에 정말 관심 많은 사람들이 검증도 하고 공격도 해보고 사용도 해보면서 다양한 시도들이 나왔고, 이분은 지금 이게 정말 누구냐 아직 세상이 밝혀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논문을 보고 이 사람의 철학을 알고 해석을 하고 또 진보해 왔죠. 100만 개면 현재 시가로 한 5조 원 정도가 됩니다. 개인이 회사 하나 갖지 않고 만든 시장이죠. 이더리움 좀 더 가깝게 보면 이더리움이 한 2014년부터 좀 이슈가 됐고요. 그때가 한 0.3 US 달러.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이것도 이제 8월 초 기준인데요. 7월 초 기준이죠. 7월 중순 기준. 760배 정도가 성장을 했죠. 그러니까 제가 아마 2014년도에 좀 빠르게 알고 한 1,000만 원 정도를 넣었다면 지금 76억 원이 되는 정도의 가치입니다. 좀 더 가까이 볼까요? 2017년도에 발행을 하고 상장을 한, 그러니까 발행이라는 건 공모를 통해서 ICO 공모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개발이 끝나서 거래소 상장을 한 코인들 중에 좀 비교적 우량한 코인들의 평균을 내봤더니 약 7달러, 그러니까 7배 정도가 상승했고요. 그들의 평균적으로 ICO 발행 가격, 그러니까 처음에 공모 가격, 그러니까 지금 저희 ICO를 참여하신다면 그 받을 때 투자할 때 들어간 돈의 그 1코인당 가격이 평균 한 1.7달러, 한 2,000원 정도 되나요? 그게 이제 한 11달러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이제 가치 상승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ICO에 열광을 하고 또 이 암호화폐에 열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ICO를 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코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ICO라는 것이 최근에 이제 IPO, 그러니까 기업 공개를 통해 자금을 모으는 방식, 전통적인 방식의 하나의 축으로 이제 그 자리를 잡을 거다라는 것은 이제 부정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좀 특징이 다릅니다. IPO는 주관사를 통해서 좀 전문적으로 이 상장 준비를 하죠. 뭐 회계 재무평가라든지 또 사업계획이라든지 최근 3년간의 재무 현황에 따른 뭐 수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누구나도 믿고 그 주식을 살 수 있게끔 할 만한 수준이 되지 않으면 상장을 하기 어렵고 또 상장을 하더라도 큰 가치를 기대받기가 어렵겠죠. 근데 ICO는 아직까지 계속 진보하고 있는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ICO의 뭐 종류만 하더라도 수십 가지가 돼요. 그 한 방식에 대해서. 뭐 코인을 다 개발해 놓고 좀 더 비싸게 발행을 하는 형식의 뭐 ICO도 있고, 기술을 가지고 공개해서 뭐 투자를 받는 방식도 있고, 그 받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서 그런 다양한 시도를 하기에 좀 제약이 있긴 하지만요.
ICO의 가장 큰 특징은 기술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기술을 보고 이 기술의 미래를 믿고 한번 내 투자를 맡겨볼 것인가, 또 이와 함께 할 것인가, 또 이 코인이 만드는 커뮤니티에 내가 일원으로서 함께 참여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판단하고 이 ICO에 참여하는 것이 IPO와 다른 점입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네트워크 비즈니스하고 좀 비슷하게 보이죠. 열성적 지지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시장이거든요. 네트워크 비즈니스도 뭐 합법적인 네트워크 비즈니스 하는 쪽도 있고 그렇지 않은 쪽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 안에서 그 비즈니스 모델에 기대하는 사람들이 열성적으로 가서 열심히 활동을 함으로써 나오는 부가가치를 얻을 텐데요. 우리 블록체인의 ICO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에 열성적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비트코인이 왔고 지금의 비트코인들의 미래는 또 이분들이 만들어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할 겁니다. 암호화폐 모든 코인들은 다 그렇게 될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네트워크 비즈니스하고는 유사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탈중앙화, 투명화라는 부분, 그리고 누구나 같은 조건으로 참여하고 탈퇴할 수 있다는 부분, 누구나 탈퇴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약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농담삼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 쪽으로 난 이민을 간다. 나는 이더리움 커뮤니티로 이민을 간다. 국경이 없지만 그들만의 만들고 있는 세상에 참여를 하고 또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는 다른 나라로 이제 이민을 갈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가상의 세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 안에는 정부가 없으니까요. 누구의 제가 여권을 가지고 또는 이민 절차 같은 걸 밟을 필요가 없는 거죠. 첫 번째 말씀드린 기술 공개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은 좀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기본의 출발은 기술 백서입니다. 그 백서의 내용이 얼마나 충실하고 그 내용이 충분하게 경쟁력이 있는가들을 판단하는 게 그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만드느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기술을 갖고 있는가? 그 리더들은 정말 그런 어떤 이 코인을 성공시킬 수 있는 능력이나 마인드를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업적 관점이죠. 도대체 어떤 시장에 이 코인을 쓰이게 만들 것인가? 뭐 리플 코인 같은 경우는 국제 송금에 특화시키겠다고 해서 변동성을 많이 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변동성이 너무 크면 결제 간의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제 국제 송금 솔루션을 갖고 이제 또 요번에 7월 18일 날 소액 송금에 대해서 가상화폐 소액 송금에 대해서 이제 합법화가 됐죠. 7월 18일부터. 그래서 지금 모든 그 국제 송금 업체들이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다 문을 닫고 다시 이제 오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제 송금 솔루션은 저도 이제 해외 투자를 유치하거나 해외 송금을 해본 경험들이 좀 많은데 받을 때 받는 나라 돈으로 캐시아웃을 할 때 딱 받을 때 액수를 명확하게 결정할 수 있는 송금은 어느 은행 송금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기서 500만 원을 보내면 그쪽에서 위엔화로 내가 받고 싶은 금액만큼을 정확하게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보내는 은행에서의 수수료 다르고 스위프트 다르고 또 수수료 띄고 그 해당 은행에서는 또 손님 앞에 두고서 당신은 VIP니까 0.1% 정도 더 깎아드릴게요 하면 그 사이엔 또 환율이 요동을 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나한테 얼마를 보내줘라고 했을 때 그 액수를 정확하게 결정을 하면서 보낼 수가 없거든요. 저희 국제송금 시스템은 그게 가능합니다. 은행 통지를 받지 않고 저희 시스템 내에서 그 리스크 해치를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와 같이 이 가상화폐가 만들어진 세상은 기존의 제도권의 금융의 많은 정책과 규제나 기존 시스템의 기득권을 따르지 않고도 독자적으로 가면서도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게 블록체인 시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 코인의 성격, 전략, 특성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잘 판단하신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좀 더 합리적이고 성공적인 ICO 참여를 할 수 있는 현명한 블록체이너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전에 이제 비트코인이 계속 오를까요? 근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오를까? 언제까지 오를까?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중요한 두 가지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 여기에서 유심 있게 이 가상화폐 시장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ICO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건 느끼실 거예요. 첫 번째는 ICO 아까 1조 4천억, 1년 만에 그러니까 반년 만에 그 전년도 대비 그러니까 뭐 증가율을 계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올랐죠.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아는 데만 한 7군데가 ICO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ICO를 좀 할 수 있게 코인 개발을 같이 좀 공동으로 하자라는 의뢰만 3건을 받고 있고요. 그런데 ICO를, 전 세계 ICO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기축 통화를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현금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죠. 글로벌에서 누구나 투자를 하기 위해선 원화를 가지고 아프리카에 투자할 수 힘들잖아요. 그래서 모든 ICO는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로 투자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이제 대세가 되다 보니까 기축통화가 돼버렸죠. 이제 그 달러화처럼. 그래서 가상화폐계에서는 이미 상위 한 5개에서 한 10개 정도의 코인들이 나름대로의 기축통화적 역할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대세적인 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인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ICO들을 보면 비트코인만 받는데, 또는 이더리움만 받는데, 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이 받는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이 만약에 투자를 하시고자 한다면 저희 ICO가 아니라 다른 ICO더라도요, 비트코인을 사야 되죠. 그러면 ICO가 늘어나고 그거에 관심을 가진 투자자들이 많다면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저희 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ICO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앞으로 몇 년간. 거기에는 실패하는 프로젝트들도 있을 거고, 또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또 차별화가 돼야 될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대기업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비트코인을 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수요는 당분간 늘어납니다. 두 번째는 아마 기사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미국에서 ICO 전문 펀드 1조 생기고, 미국에 저희도 이번에 이제 스위스에 있는 ICO 전문 펀드 회사가 저희한테 이제 좀 투자 의향이 있으니 상의를 해보자 해서 다음 주에 만나보지만, 이미 외국에서는 그 펀드를 이제 기존에 있던 금융권이나 부동산과 가지고 파생 상품이나 금융 상품을 만들었던 데서 수익률을 가져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대세적인 장 안에서 가상화폐는 너무 놀라울 정도의 수익률을 보이니까, 이제 기존에 있는 전통적인 금융권, 증권사 이런 데에서 이제 ETF 상품이나 파생 상품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내도 마찬가지고 해외도 마찬가지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기업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기업 자금은 저희처럼 100만 원, 1000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넣지 않겠죠. 1조짜리가 움직이면 이미 그 펀드는 규약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년 안에 그 펀드를 다 소진한다. 이미 1조가 이제 우리 가상화폐 시장으로 들어오기로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펀드가 그 한 회사만 만들까요? 그런 펀드를? 이미 유럽에도 굉장히 그 펀드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만 보더라도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많은 알트코인들의 이제 투자가 이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역시 비트코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앞으로 좀 2년, 올해 안에 $10,000 간다. 2, 3년 안에 $100,000 가지 않느냐, 이런 예측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를 가벼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저희가 볼 때도. 이미 그런 트렌드를 봤을 때는 수요는 분명히 폭발적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어떤 투자 이제 패턴이 이제 가상화폐 시장에서 나오기 시작하냐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이제 삼성전자 같은 좀 우량주가 되고 있고, 이미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추가 상승에 대한 어떤 수익률은 이제 이 신규 ICO하는 코인들보다는 작지만 비교적 안정적으로 일반 다른 자산들보다는 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한다는 데에는 글쎄 어떤 전문가들도 크게 이견을 달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상승률이 이제 몇백 프로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올 초 기준으로만 봐도 280만 원, 300만 원 왔다 가나 하던 게 지금 500만 원이거든요. 그 정도의 이제 수익률은 기대할 수가 있는 정도까지 이제 시장 분위기가 된 것 같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이런 게 파생 상품이 생긴다면 우리나라 거래소 자체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려고 하는 또는 이더리움을 구매하려고 하는 수요는 훨씬 더 늘어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쩌면 개인이 만들었던 시장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에 더 큰 시장을 만들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가상화폐 시장에서 비교적 안전자산적 관점, 우량주에 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정도 개념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좀 이제 우량 코인들에 좀 넣고, 근데 여기에 1일비만 하지 않으면 사실 지금 같은 분위기면 손해를 볼 일이 거의 없거든요. 물론 개인적인 제 의견이지만.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이제 수익률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두 가지가 유형이 있죠. 하나는 ICO를 좀 골라서 잘 투자하는.
그래서 저희 요즘에 이제 인터넷을 좀 찾아보시다 보면 카페 중에 전문적으로 가짜 화폐만 찾아내갖고 공격하고 거기 증명하고 이런 데서 경찰서에서 상도받은 커뮤니티가 있더라고요. 더 이상 이런 피해 보면 안 된다. 그리고 백서라든지 이런 코인을 아주 전문적으로 검증하면서 그런 검증하는 내용들을 서로 공유하고 해서 좀 더 투자할 만한 코인들을 찾아내고 거기에 이제 좀 투자를 하기 위한 형태의 커뮤니티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데를 좀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ICO를 참여하는 코인에 투자를 일부 하는 것은 좀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투자 유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정말 밥만 먹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초단타. 1분에도 수십 번 파다. 나름대로 그걸 가지고서 이제 노하우 또는, 뭐랄까요. 그것도 하나의 기술이라 그래야 될까요? 나는 세 구간을 9개로 나눠서 그 9개에 동일하게 투자한 다음에 그것들을 반복해서 왔다 갔다 몇 번을 한다. 이러면 평균적으로는 분명히 이게 오른다. 이러면서 각가지 증명되지 않은 다양한 요령들을 또 서로 공유하고 유튜브로 공유하고 이러고 있죠.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일반인들이 하기 어려운 유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성공 가능성이 높은 ICO. 일단은 ICO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 데들은 이제 배제를 시키시고요. 정상적으로 하는 ICO를 해외든 국내든 이제 좀 관심 갖고 그 중에서 잘 선택을 분산해서 투자하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좀 효과적인 이제 자산 운용의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물론 여기는 항상 손해를 볼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는 점들은 좀 유념을 하시고요. 다만 ICO를 진정성 있게 하지 않는 데를 제끼시기만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주변 코인에 대해서 히스테릭한 반응을 가지실 필요가 없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그 내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